저걸 다 잡으려고 해.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있어? 강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과장 많이 하잖아. 그죠? 고전시에서는 특히 과장이 되게 심하거든. 소설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장은 잘생겼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야 뒤지게 잘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 그치? 길 가다가 툭 부딪혔어. 아 아파. 이 정도 아니라 어때? 아파서 죽을 뻔했어. 뭐 이런 거 있죠. 과장법도 굉장히 강조하기에 강한 표현 방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영탄법입니다. 자, 영탄이 뭐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사 하나씩만 예 들어보세요. 준우 감탄사? 아, 되게 슬프다. 아니, 이렇게 슬픈 감탄사가. 소율이 감탄사? 놀랍구나. 놀랍구나. 너는? 채윤이는 감탄사 뭐 있겠어? 켜! 아? 오? 이런 게 감탄사야. 아, 오, 다 감탄사야. 근데 영탄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느낌표가 일단 있어야 돼. 없을 수도 있어. 아, 오 이런 감탄사가 사용될 수도 있고 감탄형 어미라는 것이 사용되는 것도 영탄법이에요. 자, 어떤 게 감탄하는 어미냐? 아까 소율이가 예를 들었던 거 아름답구나, 훌륭하, 도다, 천재로 구나, 못모 도다. 그치? 천재 로다 이런 말투 있죠. 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감탄형 어미가 실현되는 것도 무슨 법이야? 영탄법이야. 근데 우리는 영탄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만 보고 싶어 해? 아, 오 요것만 찾다가 틀린단 말이야. 영탄법이라는 건 이런 것도 있구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점층법. 반대가 점강법입니다. 자, 점층은 뭐냐? 층계를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점점 시상이 확대되는 거고요. 점강은 점점 하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뭐 되는 거다? 축소되는 거다. 자, 준우야, 너 우리 집에서, 아니 우리 동네에서, 아니 서울에서, 아니 우리 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랬어. 점점 시가 확장되죠. 이런 거 무슨 법? 무슨 법? 점층. 그럼 반대로 점점 축소하면 무슨 법? 점강이야.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 동네에서, 아니 우리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 될게요. 이러면 점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미화법은 아름답게 꾸미는 건데 이런 건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고요. 대조랑 열거 정도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대조법이랑 열거법이요. 채훈아, 대조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대조가 뭐라고 배웠지 우리가? 공통점일 것 같아? 차이점일 것 같아? 그렇지. 차이점이 대조예요. 비교는 공통점이고요. 차이는 대조입니다. 자, 그래서 대조를 얘기할 때는 뭐 착하다와 나쁘다는 좀 너무 흑백 논리네. 뭐 행복하면 뭐가 있어? 불행이 있지. 이런 게 대조야. 그런데 색채는 얘들아, 색채 대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대비라고 얘기하죠. 왜요? 색은 반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색채 대비라고 합니다. 색채 대비도 강조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시각적인 이미지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거는 뭡니까? 열거. 많은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우리 반에는 누구 있어? 이게 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뭐뭐뭐 있어? 열거입니다. 열거와 나열은요, 역시 운율 형성하는 효과도 있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세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진짜 잘 사용되진 않지만 나오면 못 찾아서 틀려. 진짜 잘 안 나오는 표현 방법이긴 한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꼬리를 무는 표현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뭘로 끝나잖아. 그럼 그 끝난 걸로 그대로 시작하는 거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럼 뭘로 시작해야 돼?
빨가면 빨간 걸 받아서 그대로 시작해. 사과하지. 그럼 뭘로 시작해야 돼? 사과는 맛있어로 시작해. 맛있어로 끝나면 뭘로? 맛있으면 바나나 뭐 이러잖아. 맛있으면 왜 바나나일까? 이제 어쨌든 연쇄법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이야. 시에서 많이 사용되겠니 안 되겠니? 그냥 봐도 별로 안 써먹을 것 같은 표현이잖아. 근데 좀 은근히 나올 때마다 애들이 많이 틀리는 표현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강조하기는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 넘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변화주기가 있어요. 변화주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고 너희가 좀 개념 헷갈려서 잘 틀리는 개념들도 여기에 많이 숨어 있어. 자, 변화주기는 일반적인 사용의 문장의 배열이랑은 좀 다르게 말 그대로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치를 뭐라고 배웠니? 어순의 순서를 바꾼다. 말의 순서를 바꾼다. 그래서 어순을 변화시킴이라고도 얘기하거든. 도치법은 좀 평상시에 쓰면 좀 있어 보이지. 나는 배가 고프다. 막 찌질해 보이잖아. 근데 배가 고프다. 나는 몹시. 뭔가 있어 보이죠? 도치법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잘 기억해야 될 거 나왔네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서리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평서문, 일반적인 문장을 굳이 무엇으로 바꾸는 거야?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야. 서리법은 진짜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가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문문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라 강조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준우가 착하다. 평서문이지. 이걸 굳이 의문문으로 바꾸면 그 얼마나 착한가 이래. 밥을 많이 먹겠다 라고 하면 될 걸 어찌하니 먹겠는가 이래. 굳이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의미를 뭐 하는 거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법은 진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의문문의 형식인 건 맞지만 진짜 의문문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서리법을 다르게 말하면 설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의문문식 표현. 근데 이 설의적 표현이라는 건 진짜 의문문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서리법과 서리적 표현은 조금 다른 거죠. 이해됐어?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몰라도 돼.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틀릴 거야. 틀리면 아니 이거 서리적인 게 질문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반드시 한 번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찐 나왔지. 반어법이랑 역설법입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 개념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신에서는 반어법이랑 역설법 나왔다.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고등부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특히 역설법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역설법을 왜 많이 틀리냐?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틀려요. 자, 반어법은 뭐냐? 반대로 표현한다라고 많이 배워왔을 거야. 화자가 자신의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게 반어법이고요. 역설법을 뭐라고 너희가 배워왔냐 봤더니 말이 안 되는 표현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아니야. 야, 개가 미소 짓는다. 말이 됐어, 아까 그게? 바람이 나한테 속삭여. 그건 말이 되니? 아니잖아. 말이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역설법은 뭘로 기억해야 되냐? 앞에 표현과 뒤에 표현이 완전히 말이 안 되게 뭐가 되는 거야? 모순된다. 이 모순이라는 개념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설을요. 고등부에서는 역설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모순형용, 모순된 표현, 모순된 상황, 역설적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념어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것에 예. 친구들이랑 길을 걷고 있었어. 엄청 못생긴 애가 싹 지나가. 와, 걔 잘생겼네 이래. 내가 의도로는 뭐 하고 싶어? 아, 못생겼어 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표현하는 거야. 그치? 나는
지금 이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안 먹고 싶어. 근데 와, 너무 맛있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 아까워서. 이렇게 말해. 의도와 어때? 반대로 표현하는 거야. 이것도 됐지? 그럼 무슨 형용은 뭐죠? 자, 너희가 알고 있는 역설법을 한번 다 배워볼 거야. 역설법은 한번 예를 다 써보실 겁니다. 혹시 기억나는 역설법 있어요? 시에서 배웠던 역설법. 준우. 노노야? 소율이. 님을 보내지만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가 모순이야? 갔는데 뭘 안 보내. 앞뒤가 모순되잖아. 갔는데 뭘 안 보내 지가. 그치? 이게 바로 모순이야. 그죠? 또. 찬란한 그렇지.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데 슬퍼. 이게 모순이지. 그지? 준우는 혹시 기억나는 거 있니? 이런 표현도 있죠. 시에서 외롭고도 황홀한 심사위원을 이런 표현 있지. 외로운데 황홀해. 개변태같이. 너무 외로워. 좋다. 이런 거. 앞뒤가 완전히 뭐돼? 모순돼. 환한 저녁 하늘 이래. 환한 어두움이라고 하면 더 모순이 확실하게 인지되겠다. 환한데 어두워? 모순되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러지. 너 소리 없이 아우성 칠 수 있어?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그치? 앞뒤가 모순되지. 고등부에서 제일 잘 나오는 역설법.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무지개가 어떻게? 강철처럼 단단하겠어. 앞, 뒤에 모순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사실 역설법엔 모순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진실된 내용이 담긴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진실된 내용까지는 여기서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잠시 필기를 하시고요. 역설법에 예 한번 여기 빠진 게 있으면 넣어보세요. 쌤이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구절이 역설인지 반어인지 맞춰볼 겁니다. 아이고, 야 너희 오늘 학교 갔다 왔냐? 집에서 놀다 왔지? 놀진 않았어? 뭐 했어 그럼? 수학 숙제? 지금 11월 달에 스타트한 과목이 그럼 일단 영어 수학은 계속 하고 있었고 국어 했고 너 과탐 시작했어? 네. 인제 시작했어? 아니면 그 전에 했어? 전에 좀 하다가. 너는? 아직 개강을 안 했어요. 너도 이제 스타트야? 과학도? 사탐은 미리 안 듣나? 사탐도 해요? 과탐만 일단. 자, 지금 쌤이 예 들어볼게. 역설인지 반어인지 맞춰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1번 반어다. 2번 역설이다. 1번 반어다. put your hands up. 한 명. 2번 역설이다. 한 명. 넌 뭐지? 야, 넌 뭐지? 뭘 것 같아? 야, 사랑하는 사람이 나 역겹다고 떠나는 거지. 슬프지? 근데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안 슬퍼. 나 괜찮아. 나 안 울어. 절대 안 울 거야. 맞죠? 그럼 나는 슬픈데 슬프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이야? 반어법이야. 근데 이제 애들이 생각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안 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반어가 아니라 역설 아닌가? 역설은 앞뒤가 모순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개념은 아니야. 이해됐어? 그 키워드를 기억해서 역설과 반어를 갈라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답법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것. 돈호법은 부르는 거야. 누구야? 나 근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얘들아. 야, 시험에서 1번 위시는
청자를 설정하여 대화를 하고 있군. 대화체를 사용하였군. 뭐 이래. 청자를 설정하여라는 말을 해도 되나? 자, 시험 문제에 시 구절 한 번 던져줄게. 이 19절에 사람 이름이 나오면 조금 이상하겠구나.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곡조는 노래가 되어 님의 침묵을 감싸고 돕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자, 이거 대화체다. 손. 대화체 맞습니다. 손. 노노? 대화체 아닙니다. 손. 이런 거 안 된다니까. 막 이러면서 뭘 것 같아. 대화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왜 대화체 아닌 것 같아? 준우는 왜 대화체 아닌 것 같아? 독백인 것 같아요. 독백인 것 같아. 뭘 보고 지금 독백이다 혹은 대화체다를 너희가 판단하고 있지 지금? 앞을 보고 있어? 뒤를 보고 있어? 앞을 본다. 너는? 뒤를 본다. 대화체인지 아닌지는요. 앞이나 뒤나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뒤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종결어미의 말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를 지었다고 생각해봐. 어디에든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꼭 누군가한테 말 거는 것 같지. 여기에도 없었지요.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이 말투 되게 말 거는 것 같죠? 이 말투로 볼 수 없어요. 대화체인지 아닌지는. 국어는 사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낌이나 감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로만 찾아야 되거든. 대화체가 맞다 아니다를 가르는 기준은 딱 이거 하나야. 청자가 설정됐냐 안 됐냐. 듣는이 설정됐나 안 됐나. 봐라.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슬픔을 못 이기는 곡조는 님의 침묵을 감싸고 돕니다. 청자 설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독백이야 그럼. 대화체가 안 돼. 청자 설정되어 있는 시 예를 들어볼까? 춘향아 그네를 띄워라. 향단아 그네를 밀어라. 그대여 당신은 어디 있는가? 어머니의 뭐 기억에 눈물이 흐릅니다. 뭐 이러잖아. 청자가 설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중요해. 말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거 너무 중요한 키워드야. 그래서 청자 설정된 걸 대화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화체는 곧 요새는 이제 조금 이게 시기마다 유행어처럼 바뀌는 게 있어. 요새는 대화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모의고사에서 뭐라고 말하냐?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위 시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가 전개되어 어쩌고저쩌고 했어. 말을 건넸는지 안 건넸는지 어떻게 알아? 청자가 설정되어 있으면 말을 건네는 방식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이 청자라는 키워드를 꽉 잡고 갑니다. 그래야지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 혹은 돈호법도 맞는 거예요. 돈호법. 소율아, 너는 어디로 갔느냐? 너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 아까 유민이 갔잖아. 유민이 밥을 잘 먹고 있느냐? 뭐 이러잖아. 그런 게 다 말 건네는 방식, 대화체, 돈호법인 거야. 이해됐니? 오케이. 자, 중요한 키워드까지 다 했고 문답법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잘 풉니다. 여기까지가 시의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표현 방법에 대한 개념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고전이든 현대든 시를 분석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오늘 알려주고 시들을 숙제로 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시를 읽었어.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되게? 주제? 야, 그건 능력이다. 시 읽자마자 이것의 주제는 바로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준우는 그동안 시 분석 어떻게 했니? 시어. 응? 시어를 그냥 읽어봐. 그냥 곰곰이 생각해봐. 네. 아니면 근데 너희는 시를 분석을 안 했었겠다. 이미 국어 시간에 배운 것만 해봤지. 다른 시 스스로 분석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연습삼아 한번 해볼게요. 시를 먼저 만나면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시에서 말하는 누구를 찾아요? 화자를 찾아. 그 다음 화자에 뭘 인지하는 거야? 상황을 파악을 딱 해봐. 그 다음 그 상황 때문에 얘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 정서를 찾아봐. 이게 주제야. 이따가 시 하나만 예를 같이 한번 나가볼게. 그럼 이것만 딱 잡잖아. 그럼 그냥 주제까지 싹 끝나는 거야. 완전 좋지. 그 다음은 뭘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전부 다 표현 방법 문제거든. 표현 방법을 다 조질 수 있어야 돼. 내가 이 시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든 표현 방법을 다 물어봤을 때 그래 이 시는 연세법 썼지? 그래 이 시 도노법 쓰였어?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은 내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시조로 연습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현대시에서 한 편만 얘기를 해볼게요. 진달래꽃 한번 가볼까요? 20쪽. 자, 앞으로 너희가 시를 만나면 고전시든 현대시든 이렇게 해올 거야. 그래서 20쪽에 보면 쌤이 그거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그래프로. 20쪽. 그렇지. 더 넘어가. 옳지. 자, 20쪽에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네요. 학교 교과에서 혹시 배워본 사람? 한 명은 배워왔고, 안 배워왔어? 채윤이도 처음 보는 작품이야? 했었어요. 그럼 조금 더 분석 잘할 수도 있겠다. 자, 이 시를 지금부터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를 먼저 낭송을 해봅시다. 우리 채윤이가 시낭송 한번 해줄까요? 읽어줘. 부끄러워하지 마. 야, 고3 애들 다 읽어. 이게 소리내서 읽는 게 사실은 너희가 나중에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 읽어봐. 나보기가 옆으로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 가시는 걸음걸음 너희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이다. 잘 읽었습니다. 자, 진달래꽃에서 화자 찾아볼까요? 화자 누구야? 1인칭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났죠. 나. 그치? 화자의 상황 판단해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내가 역겨워서 네가 만약에 간다면 했지.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야? 뭐 하게 되는 상황이야? 이별하는 상황. 버림받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그 상황이 아직 왔어? 안 왔어? 오지는 않았어. 그럼 첫 번째 표현 무슨 법이야? 가정법이야. 만약에 네가 날 버리고 간다면, 그쵸?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는 표현 썼네. 영변의 약산 모를 진달래꽃은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했죠. 얘들아, 진달래꽃을 뿌린다고 했잖아. 맞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꽃 뿌리는 행위를 산화공덕이라고 해서 어떨 때 그 사람 앞에다가 꽃 뿌려주겠냐? 죽어라 씨발! 막 이럴 때 뿌리겠어? 아니면 언제 뿌리겠어? 축복해줄 때. 아까 쌤 봤잖아. 우리 유민이가 갈 때 잘 가렴. 꽃을 뿌려주는 느낌으로 가렴. 가서 맛있는 걸 먹어라 하잖아. 이게 바로 산화공덕이야. 이 진달래꽃이라는 것은 그런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이별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슬플 거라는 생각은 하잖아. 그치? 근데 그 슬픔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슬픈데도 축복해 주는 거야. 꽃을 밟고 가라. 내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꽃을 뿌리겠다 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뭐야? 축복. 나는 고통스러워도 상대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희생적인 정서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쵸?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했지. 걸음걸음 이렇게 두 번 나오면 이게 무슨 법이라고? 소율이 무슨 법이라 했어? 걸음걸음 두 번 나왔잖아. 이런 게 반복이야. 근데 우리 이거 반복이라고 잘 인지 못하잖아. 그치?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뭐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야, 첫연이랑 끝연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지? 준우야, 첫연이랑 끝연 이렇게 비슷한 거 무슨 법이라고 배웠어? 수미상관법이야, 이게. 근데 고등부에서 이제 이거 수미상관이라고 잘 안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변주와 변용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변태 같은 이름으로 불러요? 왜 그러냐면 수미상관이 완전 똑같지는 않죠. 조금 변형됐단 말이야. 근데 그 변형은 되어 있지만 그것도 역시 변형해서 연주한다, 변용해서 음악, 노래한다라는 뜻으로 변주와 변용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이것도 수미상관적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죽어도 안 울 거야. 나 슬프지만 절대 안 울게 이랬지. 진짜 안 운다는 뜻이야? 아니지. 슬픈데 안 슬프다고 반대로 표현하는 거라며. 이게 그럼 무슨 법이야? 반어법이야. 그럼 이 시는 슬픈데 슬픔을 굉장히 절제하고 슬프지만 슬프지 않다고 하죠. 그걸 한자성어로는 A불비라고 하는데, 야, 이런 건 몰라도 돼. 뭐만 알면 돼? 여기까지만 알면 주제가 끝나는 거야. 실제로 그런지 보세요. 이 시의 주제가 뭐야? 소율아, 이 시의 주제가 뭐야? 이별의 슬픔. 그럼 끝나는 거야. 이별의 슬픔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과 희생. 이러면 그냥 이 시의 주제가 전부 다 끝난다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표현 방법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진달래꽃은 진짜 꽃 자체를 막 이렇게 던져서 뿌린다는 뜻이겠니? 아니, 이별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산으로 가가지고 꽃을 언제 뜯어와서 언제 뿌리냐고,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사랑, 나의 애정,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사랑이나 애정은 추상적인 거라며. 추상적인 걸 구체적인 거에 빗댔다며. 우리 아까 이거 무슨 법이라고 했어? 상징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다? 상징의 기법을 사용했다. 아, 맞죠? 그쵸? 그 다음 또 마지막 종결어미를 보세요.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맞아요? 종결어미도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 종결어미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품사랑 다 배웠니? 배웠었어? 문법? 너는? 배웠는데 까먹었어. 몇 학년 때 배웠을까? 품사를. 중1 때 배우죠? 우리 품사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종결어미. 우리다가 반복돼서 역시 운율을 형성한다. 전부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에서 위시의 표현 방법 1, 2, 3, 4, 5, 6 막 물어봐. 우리가 표현 방법을 스스로 인지했으면 풀려 안 풀려? 문제. 풀립니다. 풀리죠? 주제 알았죠? 그쵸? 자, 그러면 대표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1번이랑 니은이 뭐냐? 6번? 1번, 6번만 풀어봅시다. 다 풀었나요? 자,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어렵거나 마음에 걸리는 어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혹시 나 이 단어 뭔지 모르겠는데 싶은 거 없었어? 3번에 나오는 인종의 자세라는 말 있죠. 인종. 인종이 무슨 뜻이야? 이게 고전시에서 인종의 자세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거든?
고난을 뭐 하는 거야? 이겨내는 자세.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냄이란 뜻이고요. 4번 보세요. 1번에 4번.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한다. 어떤 대상에 의탁했어? 진달래꽃 자체가 화자의 사랑이나 화자의 마음이지. 그럼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몇 번이 틀려요? 5번. 과장법 일단 없었지. 현실을 풍자비판 이것도 없지. 어느 구간으로 봐도 5번이 완벽하게 틀립니다. 다 맞았죠? 잘 풀었고. 그 다음 6번에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봅시다. 이거 몇 번으로 하셨습니까? 채윤 3번. 유교적 전통의 미덕을 지닌 여인상이다. 유교적 전통이 뭘까? 이것 때문에 틀렸을 것 같은데? 너 몇 번으로 할 거야? 5번. 도치를 통해 말소리의 느낌을 살리면서 도치법이 어디에 있었을까? 자, 봅시다. 도치법부터 찾아볼까요? 어디에 도치법이 있어요? 응?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도 있지만 어디에 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가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가야 돼?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린다잖아. 안부정문이 위치가 좀 이상해졌지. 도치. 그치? 그 다음 3에 유교적 전통의 미덕을 설명을 해주자면, 야, 이 유교적인 전통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여자는 대부분 어때야 돼? 유교보이들이 생각할 때? 순종적이어야 돼. 이건 뭐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회상이니까요. 그쵸? 순종해야 돼. 고난을 이겨내는 인고의 자세를 지켜야 돼. 그리고 소극적이어야 돼. 여자가 어디 감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었고, 뭐 질투하거나 그런 것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유교적인 전통에서의 여성상이라고 하면 지금 이 진달래꽃 순종적이지. 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죠. 인고의 자세죠. 고난과 시련 이겨내죠. 소극적으로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영원히 기다리잖아. 슬퍼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교적인 전통적 여성의 상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유교적인 전통을 소설에서는 봉건적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돼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2번입니다. 얘들아, 여기 아까 역설법 아니라 무슨 법 사용됐다 그랬어? 반어적 표현이야. 그거 역설이 아니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다는 슬픈데 슬프지 않다라고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는 몇 편 과제로 낼 테니까 과제로 해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독서로 가봅시다. 여기 독서 첫 번째 쪽으로 가보세요. 문학 62페이지 이후가 독서 영역입니다. 찾았죠? 독서의 처음 스타트 인문을 가볍게, 아주 가볍게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근데 바로 문제를 풀면 좀 그러하고, 야, 너 이 공자, 맹자, 순자 이거 말은 많이 들어봤지?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 공자. 책을 좋아하는 우리 준우. 공자. 그런 쪽은 관심 없었어? 앞으로 우리가 공자, 맹자, 순자 지긋지긋하게 많이 볼 수밖에 없어. 고3 때는 얘네와 연관된, 이 사람들과 연관된 지문을 30개 이상도 풀게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유교의 창시자이자 중요한 중국의 그 유교적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온 게 뭐야? 유교,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자, 그럼 공자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준우,
공자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공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간을 아니라고 했어. 인간의 핵심은 사랑하는 사람 대리와 다른 것이야. 공자는 원인은 인과의 일을 무시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니 사회 전체가 때문에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공자는 이미 부모에 대한 유호와 형제에 대한 우애에서 시작해서 타인에게 점차 확대된다고 보았어. 따라서 효와 우애는 인의 기본이고 그 인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덕에다가 그 실천의 이상적인 인격을 지닌 사람을 둘째라고 하는지 공자는 인의 형식으로 표현한다고 보고 타인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극복하고 예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자, 보세요. 공자가 제일 중시한 건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 인을 중시했습니다.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인의 예지 이런 거 도덕 시간인지 너희 유교윤리 같은 거 배우나? 윤리와 사상 같은 거 배우나? 중딩 때는 안 배우나? 중딩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네. 인의 예지할 때 인입니다. 인. 근데 인이 뭐냐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감정이야. 그럼 인의 가장 기본은 누구야? 나를 낳게 해준 나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 효예요, 그게. 그리고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애죠. 효와 우애가 인간이 인간다운 것의 가장 기본인 거야. 근데 그걸 사회로 확장시켜서 타인에게까지 배려와 사랑을 하면 사회가 어때져? 밝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 모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인을 잘 다스려. 인을 잘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뭘로 표현한다? 예로 표현한 거예요. 예의를 지킨다 할 때 그 예와 같죠. 예의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극복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게 실천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인을 가지고 예를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생각했어. 공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덕치사상과 그래서 무슨 사상을 중시했냐? 공명사상을 되게 중시합니다. 자, 우리 소율이가 이 부분 한번 읽어봐. 그 사상은 덕으로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사상으로 험글에 의존하지 않고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이고 공자는 지도자가 백성을 다스릴 때 힘으로 위협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도자 역시 인원을 예를 실천할 때 다른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본 것이지. 자, 덕치사상은 뭘 가져야 돼? 덕으로 정치를 해야 돼, 덕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똑똑한 사람 뽑고 싶어 하잖아, 뭔가. 그치? 근데 이때는 백성을 다스리는 걸 뭘로 해야 된다?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근데 이 덕을 중시하면서는 형벌 주거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면 얘네가 나쁜 마음이 알아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위협보다는 뭐가 중요해? 사랑. 사랑으로 다스려라. 자, 그리고 지도자도 뭘 중시해? 지도자의 덕과 인과 예가 중시됐죠. 그러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야? 덕이 많고 사랑을 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정명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명자가 이름 명자죠.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부분 계속 이어서 소율아 읽어봐. 정명사상이란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권리와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행동할 때 사회가 질서와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회적 갈등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인간다움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고 그리고 그 인간다움의 핵심은 바로 앞서 말한 인이야. 잘 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정명사상은 이름답게 사는 거야. 너희는 학생이니까 학생답게 뭐 공부를 해라. 그 다음 부모는 부모답게 행동해라. 왕이면 왕답게, 신하면 신하답게,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백성이 뭐가 될 수는 없는 거야. 너가 신하가 되거나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명사상은 사실 자신이 해야 될 도리와 역할에 충실하라는 얘기지만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정해져 있는 역할 이상의 것을 넘볼 수 없습니다. 정명사상의 근간에 깔려있는 것은 신분 제도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그 신분 질서가 잘 지켜지고 덕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야, 그럼 공자가 생각할 땐 사람은 착한 거야, 나쁜 거야? 착한 거 아니야? 그치? 착하게 대해주면 얘도 나한테 착하게 대하고, 내가 덕으로 사랑해주면 쟤도 다 덕으로 사랑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맹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맹자라는 사람은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볼게요. 채윤이가 읽어주자. 맹자. 맹자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서로 다투면서 세상에 어지러워진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신대고 선한 본성을 되찾으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는 이를 위해 타인을 사랑하는 거진 마음이 인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자, 잠시만. 맹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 두 번째 줄 선한 본성을 되찾으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랬지. 그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본성이 있다. 무슨 설을 주장한 사람인 거야?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생각하는 인과 의만 잘 갖추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건데, 이는 타인을 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자랑 똑같죠. 그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는 뭐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야. 그치? 인과 의를 중시했어. 그래서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읽어봐. 인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며 인간은 스스로 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을 잘 키워서 인의 예지를 실천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해. 또 맹자는 올바른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후현지기를 잘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후현지기를 갖추어야만 도덕적 인간인 대장보다 될 수 있다고 했다. 자, 그러면 맹자가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감정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데, 인, 의, 예, 지야. 인,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예, 예로서 행동하는 것. 지, 아는 것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지켜서 살아가면 좋은 거지. 훌륭한 인간이 되는 거지. 성선설, 본래의 선함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고, 이 호연지기를 잘 키우면 대장부가 되고,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인과 예를 잘 지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군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맹자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 등장해요? 순자 씨가 등장하죠. 자, 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맹자랑 완전 반대입니다. 그럼 준우야, 맹자랑 반대니까 무슨 설 얘기할 것 같아? 성악설. 맞아, 성악설이야. 그럼 얘는 그냥 인의 예지로 사람들이 열심히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수양하면 된다 이러지만, 순자도 그렇게 얘기하겠냐? 순자 그냥 마음 잘 다스려라고 안 하겠지. 인간은 원래 악하다니까? 그럼 이 악한 새끼들은 뭐 해야 돼? 마음만 다스린다고 되겠어? 아니지. 그럼 뭐가 좀 중시가 돼? 형벌과 위협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순자인 거야. 정치는 그리고 누가 해야 되냐? 철학자들이 해야 된다. 세상의 질서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키워드가 좀 다르다라는 거. 성악과 성설의 기본 베이스가, 스타트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순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준우 읽어봐. 순자는 인간이 본래 있고 쾌락을 좋아하고 서로 민망하고 시기하는 그대로 두면 갈등과 투쟁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고 여겼어. 그리고 나쁜 본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위해 성인이 합리적으로 만든 사회가 예의를 믿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의를 배우고 제 몸에 익숙하 노력하며 개인의 행복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 자, 봐봐.
인간은 악해. 그 새끼들 가만두면 안 돼. 그래서 어떤 걸 강조했어? 사회의 규범을 알아야 돼. 그거 예의라고 부를 건데 이 예의를 잘 따라야 되고 얘네는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시켜서 학습시켜서 약간 세뇌하듯이 그래야지 얘네가 조금이나마 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 예치사상이 뭡니까? 준우 계속 읽어봐. 예치사상이란 내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스리고 질서가 유지되고 모든 사람의 본향을 함께 낼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야. 이때 순자가 말하는 예는 순자와 맹자가 말하는 예에 비해 제도적 규범의 성격이 더 강해서 왜 이렇게 법적 제도를 강조한 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도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야. 되게 중요한 게 예치사상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객관적인 제도로서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예를 중시했어. 뭐 얘처럼 그냥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가 말하는 순자가 말하는 예는 제도적인 규범이자 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배워야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순자예요. 자, 공자와 순자, 맹자를 아주 가볍게 배워본 거예요. 사실은 더 딥한 내용이 많지만.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 게 뒤로 넘어가 보세요. 4쪽, 5쪽, 6, 7쪽에 이게 이제 맹자의 공자, 순자의 이야기들인데 오늘 우리는 가볍게 4쪽의 문제만 살짝 풀어볼 겁니다. 한번. 자, 지금부터 읽고 푸는데 읽는 방법 셈이 확인할 거니까 잘 봐봐. 문단이 있지. 이거 총 몇 문단이 이게? 봐봐. 몇 문단이야? 세윤이가 보니까 이 글 몇 문단이야? 너네 이런 거 처음 봤지? 문단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문단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걸 문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뒤어서 순자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여기 한 번씩 들여써 있지. 그게 문단이야. 그럼 얘 총 몇 문단이야? 4문단이지. 그치? 그럼 봐봐. 칠판 잠시 봐봐. 지금은 아직 스킬을 배울 때는 아니라서 스킬적으로 접근하진 않을 거고 본문을 읽을 때 보통 하나의 지문에 4개 문제 정도가 나오거든? 4개 문제 나와. 한 지문당 보기 선지가 몇 개게? 몇 개? 5개. 너 이 오지선다형이잖아. 뭘 고민해. 야, 그러면 한 문당당 한 문제는 나오는 거고 한 문단에 5개의 선지가 뽑히는 거야. 대충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지? 그래서 오늘은 이것부터 해보자. 1번 문단 읽은 다음 내가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에 체크하시고요. 이 핵심어는 꼭 알아야 되겠어 싶으면 핵심어 체크하시고요. 여기에서 맹자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 순자 얘기 나와. 반대인 것 같아. 순자는 나 셈으로 키워드 정리할 거야. 셈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문단별로 일단 지금 읽으면서 문제 푸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읽으세요. 그리고 각각 한 문단씩 시킬 겁니다. 요약을. 알겠죠? 자, 읽고 문단을 정리해 봅시다. 요약해 봅시다. 시작.
자, 각자 한 문단씩 정리를 해볼게요. 쌤이 일단 1번 문단 정리해볼게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줄 공자는 예를 제안하였다가 중요하고, 그지? 그리고 예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사회에 맞게 규범화한 것 밑줄, 한 칸 밑 개인의 윤리규범,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 인간관계 형성의 사회적 장치. 자, 예라는 것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개인의 윤리규범이자 하나, 두 번째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잡고요, 세 번째 인간관계 형성하는 제도, 그지? 장치.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볼게요. 준우야, 너는 2번 문단 어떻게 정리했니? 두 번째 줄 정명이란부터. 정명이란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 자신이 마땅해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네. 그럼 끝?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요. 한 가지 키워드 더 기억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법과 형벌에 기대어 정치를 한다면 하고 X 정도?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더 중시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키워드도 하나는 잡아두면 더 좋겠네요. 3번 문단을 한번 볼 거예요. 3번 문단은 소율이가 한번 정리해 볼까? 첫째 줄에 군자, 셋째 줄에 군자가 소인을 도덕적으로 구별하여. 자, 군자가 어떤지가 중요하겠지. 정의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첫 번째 줄.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플러스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예를 실현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공자가 생각하는 군자는 어떤 군자야? 원래 지배계층이지만. 몇 번째 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 아래 욕심을 채우는 데가 몰두하는 소인가. 그 다음에 군자에서 도덕적으로 차별. 네 번째 줄에 맞니? 사리사욕에 잡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것 소인 세모. 도덕적 수양을 최우선으로 삼는 군자 동글. 그럼 서로 못 되는 존재야. 완전 대비되고 대조되죠. 차별화 밑줄. 그치? 그 다음 마지막 문단에 우리 채윤이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어디가 중요했어?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며. 몇 번째 줄에? 첫 번째에서 두 번째가 정치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강조 밑줄. 누구를? 군주에 대한 거야 지금. 그치? 자, 지배계층에게 도덕적 본성을 요구했다는 것도 중요하니까 체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소인은 군자 영원히 될 수 없어? 있어? 있지.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 키워드들이거든.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 사회 전반의 정명을 통한 예의 실천 밑줄. 요 정도까지는 중요하구나. 키워드 잡아두면 좋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우리 친구들이 각자 풀어볼 겁니다.
2번 틀렸어요. 다시 풀어보세요. 우리가 밑줄 친 거를 보니까 쌤이 2번 선지를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밑줄 친 거에 이미 2번 선지 거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 볼까요? 2번에 1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다. 나왔죠? 2번. 당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방법으로 제안됐다. 두 번째 줄에 1번 문단.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제안했다. 맞죠? 3번.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사회적으로 규범화한 거다. 이거 어디 있니? 1번 문단 세 번째 줄.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그 사회에 맞게 규범화한 것으로 예란. 그치? 나와 있죠? 근데 4번을 보면 신분적 평등관계 맞아 안 맞아? 틀려. 신분적으로 평등할 수가 없어. 공자가 생각했을 때는 왜? 정명사상이잖아. 답게 살아야지. 신하면 신하답게 살아야지. 그치? 그래서 평등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4번은 틀리고요. 혹시 5번으로 했던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맞았어요? 그럼 1번에 X야, O야? 1번에 1. X. 2번은 O. 3번 O. 다 맞았나요? 자, 요 뒤에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풀어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는 좀 이따가 적어 드릴게요.